오늘은 게이트와 풋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 선생님들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엠블레이션 중요하죠? 엠블레이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게이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엠블레이션의 한 축 아닙니까? 게이트라는 것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니시에이션입니다. 이니시에이션의 뜻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결국에는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신경계 환자분들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마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때 결국에는 시작해야 돼. 시작을 하는데 어떤 거를 이용해야 가장 시작이 잘 되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 무브먼트를 이끌어내는데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치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기부여를 무엇을 해줬을 때 환자분이 가장 움직이고 싶어 하느냐, 그런 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니시에이션의 개념이에요. 게이트,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걷는다는 건 상당한 모티베이션의 기술에 속하는 겁니다. 게이트를 잘 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념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걷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걸어야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장애물을 만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물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갈 줄 알아야 얘를 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그냥 팔을 뻗으세요, 이걸 자꾸 하면 팔 뻗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로 가야만, 우리가 이게 굴러서라도 엠블레이션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절로 가야 일단 무슨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보고서 쟤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동해서 해야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티베이션의 개념이에요. 아, 오셨어요. 뭐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막 애교도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모티베이션, 이제 심리적인 모티베이션이긴 하지만은 무브먼트를 이끌어낼 때는 하고 싶어야 돼. 쩔뚝쩔뚝 걷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 환자분들한테 잘 걸을 때까지 치료 시간 이외에는 걷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죠, 그죠? 아직도 있더라고, 아직도.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치료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 병실에 가서 걷지 마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아예 원칙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지. 신경계 발동의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100명이서 일하던 거를 90명에서 일을 하면 나머지 10명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도 90명이 100명이 일한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이거. 우리 뇌세포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분들 뇌세포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한계점을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뉴럴 플라스티시티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행히 다른 부분에서 그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피부과 의사가 정형외과 진료 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의사지만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고 피부과 전문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죽었어. 그러면 피부과 의사가 정형외과 진료를 볼 수는 있는데, 뭐 최신 경향이라던가 정형외과 수술하다가 뭐 본인이 이제 알아낸, 경험으로 알아낸 뭐 이런 뭐 뼈조각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피부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전문의처럼 할 수는 없다, 100%.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밸런스를 잡기 전까지는 걷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아닌데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했을 때, 잘 걸었을 때의 장단점, 쩔뚝쩔뚝 했을 때의 장단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상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00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주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음식을, 콩국수 좋아합니까, 여러분? 콩국수에 전라도 사람들한테 콩국수에 뭐 넣어 드세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설탕 넣어 먹습니다. 이러면 부산 사람들 질색하죠, 아주. 무슨 콩국수에 어떻게 설탕을 넣을 수가 있냐? 그건 음식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소금을 넣어 먹습니까? 그러면 저는 소금을 넣어 먹습니다. 근데 설탕을 넣고 또 뭐를 합니까? 소금을 조금 넣어준다, 이거야. 우리는 단짠을 좋아하잖아요. 너 단 거를 먹을래? 짠 거를 먹을래? 그러면 반반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국룰 아닙니까? 치료도 마찬가지야. 반반, 단짠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은 지네는 단짠 먹으면서 환자한테는 이거 아니면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치료를 하실 때 쩔뚝쩔뚝 할 거냐, 아니면 잘 할 거냐, 이거를
잘 분간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믹스를 하셔야 된다. 믹스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잘 걷는다는 거의 장점은 뭐예요? 뭐 잘 걷는 거지 뭐야. 이렇게. 그죠? 단점은 뭡니까? 재활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사실상 완벽하게 100% 회복하기는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 헤미플레이저 환자 중에서 정상인처럼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인처럼 걷는데 헤미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세밀하게 치료를 들어가면 안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다 해주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치료를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뭐 환자분의 니즈도 중요하겠죠. 뭐 나는 그래도 좀 밸런스 있게 걷고 싶다. 그러면 뭐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쩔뚝쩔뚝 걷는 거에 단점을 잘 아셔야 돼. 이 단점은 뭡니까? 보기가 안 좋아? 보기가 안 좋은 것도 맞긴 맞죠? 이렇게. 아, 이 쩔뚝쩔뚝 걷는 게 좀 보기 싫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런 말도 맞긴 맞죠. 근데 치료사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잘 걸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일반인적인 상식에 의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쩔뚝쩔뚝 걷는 거의 단점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저한테 상지 파트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의 단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증입니다. 통증. 우리가 원래 이렇게 걷게끔 코디네이션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운동 동원 순서라는 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다리를 세지털 플랜에서 들게끔 내 머슬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하나 들 때 이 전체의 내 머슬이 이 다리를 드는데 협력하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깨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었으니까 다리 하나를 드는 거에 이 비율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게끔 이게 변형된 이 근육은 원래 이 역할이 아닌데 이렇게 쓰게 지금 변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사형이 되는 겁니다. 과사형. 그래서 과사형이 되면 결국에는 통증이 일어난다. 쩔뚝쩔뚝 걷는 게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쩔뚝쩔뚝이라도 걸어주는 게 ADL의 모티베이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환자분한테 설명해주고 환자분이 근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다리를 되게 잘 뛸 정도의 근력이 돌아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는 그냥 다리를 하나 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 환자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환자분 걷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환자분한테 쩔뚝쩔뚝 걷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 이거죠. 쩔뚝쩔뚝 걷게 해드릴 수 있는데 단점이 그거다. 만약에 통증이 일어난다면 자세를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데 계속 이거를 쩔뚝쩔뚝 또 걷게 하는 거는 이것도 또 좀 생각해볼 문제죠. 환자분들은 사실은 통증이 생겨도 아파 죽겠는데도 막 걷기 운동 하잖아요. 쩔뚝쩔뚝 하면서 막 운동하는데 그때는 뭐 불필요한 게이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정도의 이런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해요. 환자분은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니까 환자분들한테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 걷는 거는 통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때는 자세를 좀 잘 잡아서 걸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치료사가 할 일이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환자분의 고집을 꺾겠다 막 환자분이 막 고집 피우면 괜히 막 내가 막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더 젊으신 분들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보를 정확하게 의사들도 딱 의사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통계상 3개월 시한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늦추기 위해서 뭐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그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막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왜 할 필요까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냐면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 시간을 더 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의 고집을 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걸 목표로 삼아라. 네, 그래서 게이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에서는 상지의 메인 경로, 상지 파트 우리는 뭐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상지를 움직이는 것 자체에 관련된 신경 경로들이 있어요. V3A에서 시작해가지고 도잘, 프론탈, 프리모터 에어리아까지 연결되는 리칭 채널과 그리스핑 채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채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활성화가 각각의 머슬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라도 또 운동을 재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델토이드 미들이라든가 이런 데 또 과사형이 생기겠죠. 그 통증이 오니까 통증이 오면 자세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70세에 스트로크에 와서 100세에 만약에 사망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30년 쓰다가 아프지 않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지. 너무 젊은 환자가 막 30대, 40대에 왔는데 자꾸 이렇게 고집한다. 그러면 뭐 통증에 대한 코멘트를 주고 좀 조언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치료법을 좀 달리 해본다던가. 게이트도 마찬가지죠. 이런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과 뒤가 약해지면 어떻게? 사이드로 빠지게 돼 있어요, 몸이. 그래서 우리 트렌들렌버거 사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게 바로 리가멘트의 이제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걸 빠지게 하다 보면은 과사형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과사형이 왔을 때 어떻게 그때는 이제 좀 자세를 바꿔서 치료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거랑 똑같이 게이트도 딱 게이트에 관련된 영역이 있어요. 보행이라는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태핑 리플렉스 기억나세요? 우리가 책에서 그냥 스태핑 리플렉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상 발달 단계에 보면은 딱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를 그것도 미친놈이 저거 실험한 사람도 그죠? 자기 자식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 연구가 하고 싶으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미친놈이. 그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막 이렇게 그냥 뭐 말도 못하는 눈도 못 뜨는 애를 갖다가 세운 거야. 세워서 땅에 발을 닿게 했더니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텝을 밟더라 이거지. 그만큼 보행에 대해 원래는 12개월을 성장해야지 보행이 일어나는 건데 신생아도 이렇게 세웠더니 그만큼 발의 감각과 게이트가 어때? 모티베이션이 엄청 강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는 상당하다. 그러니까 신생아도 걸으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새우 트레이드밀 태우는 거 보셨습니까? 새우를 트레이드밀에 딱 올려놓고 트레이드밀을 돌렸어. 그랬더니 새우가 어떻게? 걷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보행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 CPG에서 브레인 제거해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스파이널 코드 수준만 돼도 게이트가 나올 정도로 보행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쩔뚝쩔뚝이라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걸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티베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환자분이 원할 때 해드릴게요. OT 선생님들은 ADL이 최종 목표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만큼 보행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정확히 알고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드려야만 상지도 나오는 거고 인지도 나오는 거고 탑다운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행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보행에 관련된 영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아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은 한 다리는 플렉션, 한 다리는 익스텐션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베스티불라 뉴클레우스를 아셔야 됩니다. 핵은 폰즈와 메둘라에 있지만은 그 경로의 시작점은 콜텍스입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일단 정보를 받아서 레티큘라 뉴클레우스에서 해석을 해서 그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큘라는 조금 움직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베스티불라는 약간 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레티큘라는 여기서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 그 립케이지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릴 때도 여기서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건 베스티불라의 영향입니다. 여기서 립케이지를 세워줘야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작동된 겁니다. 이렇게 익스텐션, 허리 펴 이렇게 펴는 거. 허리 펴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브레인에서는 이 점과 이 점만 인식합니다. 이게 인지적인 경로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자분들한테 자 다리 띄세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거 스러스팅이 일어나잖아요. 스러스팅이. 그죠? 이게 바로 다리 들어만 인식했을 때 그런 움직임이 돼요. 그게 아니라 디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스티불라가 레티큘라를 억제하면서 발동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중간 단계가 생략된 여러 가지 톱니바퀴 중에서 몇 개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는 뛰지만은 그런 기능을 가진 환자분한테 부드럽게 뛰세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뛰세요를 하시려면 반드시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무브먼트를 살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따 발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게이트 이니시에이션에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아트럴 하이포탈라무스, 조날 인설타, 페리벤트리큘라죠. 요 세 개가 보행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또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역들의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게이트가 일어나냐? 봤더니 명확한 목적.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먹겠다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후각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던가, 뭐 미각을 뭐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주얼을 이용한다든지, 뭐 방이 몇 호세요? 그러면 뭐 1203호입니다. 그러면 1203호로 갑시다. 이렇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바로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게이트 이니시에이션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스크를 이거랑 관련해서 줄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어떠한 거에 반응이 가장 센가. 이 중에 약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약한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한다든가 또는 그건 후순위로 밀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나 인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걷는 거 있죠. 생각 없이 걷는 거. 산책하는 거, 단순 걸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치료 이제 운동 막 시킨 다음에 자 이제 한 바퀴 걸어볼까요? 하는 정도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지 걷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볼까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울려야 된다 이거야. 항상 자 이제 걸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항상 병실에 갑시다만 하는 게 아니야. 믹스할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오전에는 이렇게, 오후에는 저렇게. 내 말의 태스크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신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루틴하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치료하셔야 돼요. 페리벤트리클라존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의한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걸음 빨라지죠, 그죠? 그게 바로 페리벤트리클라존의 문제입니다. 나와 있네요, 여기. 옛날에 저 살던 데도 약간 외진데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을 좀 올라가야지 집이 있었어요. 거기 밤에 올라갈 때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만 나도 막 이렇게 간다고. 그게 바로 페리벤트리클라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무의식 중에 사용했을 거야, 이거를. 지금 안 걸으면 뭐 이따 병실 가서 저 와이프한테 혼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공포심이라도 일으켜가지고 걷게 해줘라. 이런 게이트 이니시에이션의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지의 메인 경로, 리칭 채널, 그래스핑 채널과 이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쩔뚝쩔뚝 또는 이렇게 돌려서 팔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피지컬적으로는 다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다.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거에 어떠한 영역에 지금 태스크를 주고 있었던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봤더니 여기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 영역이 여기예요. 여러분들 이 브레인을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코로나 플랜으로 섹션한 거죠. 크로스 섹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구멍 뚫려 있는 거 뭡니까? 이게 바로 벤트리클입니다. 벤트리클 우리가 그 한국말로는 뇌실이라 그래. 뇌실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뇌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액체가 차 있어요. 액체가 이게 물주머니처럼 차 있는데 완충작용이니 뭐 이렇게 배웠겠죠, 그죠? 완충작용 뭐 없진 않죠. 근데 완충작용은 아주 그냥 작은 그런 거에 불과하고 이 뚫려 있는 영역 안에 CSF라는 게 차 있습니다. CSF. 그게 바로 세레브랄 스파이널 플루이드라 그래요. 척추와 브레인만 집중적으로 연결하는 액체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는 다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동맥, 정맥, 모세혈관, 또 림프 다 연결돼 있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 스파이널 코드와 브레인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 혈관의 역할은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제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중추신경계만 집중적으로 해주는 그런 액체가 혈액이 있다 이거지. 그게 바로 요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이렇게 게이트 영역들이 얘도 지금 보시면 뇌실 주위에 있어요. 이렇게 벤트리클 주위에 조나 인설타, 그다음에 페리벤트리큘라존. 페리벤트리큘라니까 말 그대로 벤트리큘라의 겉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벤트리클 주위에, 그러니까 되게 브레인에서 좀 안쪽에 얘기합니다. 상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V3A에서 시작해가지고 V6A,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콜텍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벤트랄 프리모터 콜텍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지 경로는 콜텍스에 대뇌에 있고 게이트 경로는 안에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얘기지만 OT들이 좀 상대적으로 치료 못해 보이는 거야. 그 물리치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이 금방 걷잖아요. 이렇게 우리 실장님 이렇게 들쳐매가지고 어깨 이렇게 팔 이렇게 맨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발 뛰고 막 발 하나 이렇게 해주고 자 또 이렇게 해도 어쨌든 환자 걷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걸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 안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브코티컬 레벨에 발동이 빠르다는 이야기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큰 부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상지는 어때요? 대뇌에 있으니까 대뇌는 여기 파트에 도움을 받아야만 작동될 수 있어요. 신체로 따지면은 이쪽에 도움이 있어야 여기가 발동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치료를 못하고 여기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치료가 좀
늦어. 자, 이제 걷는 건 할 줄 알게 됐으니까 이제 팔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환자분들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거. 근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팔 기능은 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원래 팔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환자분과 라포 형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영역이 뭐 여기 있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나중에 차팅을 했을 때 이쪽 벤트리클 쪽에 다쳤을 때 뭐 보행 시작하는 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병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들어보셨습니까?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뇌 위축증이에요, 뇌 위축증. 브레인, 여러분들 살아있는 뇌 이렇게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원숭이 뇌 이렇게 파먹는 거 아세요? 유튜브에 실제로 장면이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살아있는 원숭이의 머리를 이렇게 깨가지고 그걸 떠서 이렇게 먹는데 숟가락으로 브레인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한 연두부쯤 돼요. 말캉말캉한 그 정도가 연두부쯤 된다고. 쓱 뜨면은 그냥 이렇게 쓱 떠서 이렇게 먹는 거야. 말캉말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단단하면 부러지는데 유연하면 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브레인은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스컬, 가장 강한 뼈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재질이 거의 연두부쯤 된다고. 사람이 죽으면 사후강직 때문에 걔가 굳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물렁물렁하다라는 건 뭐야? 수분이 많다는 거죠, 수분. 수분이 많다라는 건데 알츠하이머 디멘시아가 바로 그 수분을 뺏어먹는 질환이다 이거야. 수분이 줄어들면서 뇌가 점점 굳어지는, 섬유화되는, 그게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 병이 올 때 꼭 이 뇌실 주위에서 먼저 오더라 이거야. 여기 안에 CSF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멘시아와 게이트가 어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특히나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인 경우에는 게이트를 가지고 치매를 좋게, MMSE 점수, 게이트 운동을 시켰더니 MMSE 점수가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치매 환자분이 전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걷기만 해도 그게 치매 치료에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영향이 분명히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논문을 많이 썼죠. 또 반대로 인지력을 좋게 했더니 게이트가 좋아졌다. 이런 논문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인지과제를 주고 이렇게 게이트를 시키는 것도 연관이 있다. 여기랑. 또 하나 뭐냐면은 페리벤트리큘라 류코말라시아라고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CP아동이 미성숙으로 태어날 때 뇌실주의 백질 영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의 성장이 좀 잘 안 돼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자. 그러면은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자 아이들의 특성은 이거거든요, 이게 펴지지 않는 이 상태. 그때 이제 페리벤트리큘라 류코말라시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게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보행을 많이 시켜주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질병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간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니비션 이렇게 말이 나왔죠? 이니비션.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늘 어땠어요? 괜히 신청했다. 제가 맨날 하는 일요일마다 얘기하는 건데 가기 싫어 미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억제 아닙니까? 사람은 억제가 기본이에요. 하지 않는 게 기본이야. 안 하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편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는 거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사실 파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저 뒤에 있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얘기. 발동을 시킨다는 건 하지 않는 상태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지금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올바르게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올바르게 앉아 계시네요. 근데 보통 한쪽으로 기울거나 앞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저도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짝다리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억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거를 똑바로 앉아서 수업 들으세요. 이러면 되게 싫을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앉아있는데 팔 괴지 말고 똑바로 앉아 이러면 어떻게 수업 되게 싫잖아요, 그죠? 원래 안 하고 싶은 게 기본인데 어떻게 그거를 안 하게 만들 거냐. 근데 만약에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 앉으실 때 팔을 괴지 말고 하체를 잘 이용하시면 허리가 덜 아플 겁니다. 이러면 그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억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디스이니비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틀어서 있는 거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를 자세를 바꿔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이 자세를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환자분의 브레인에서는 사실 이 자세를 바꾸고 싶지 않다 이거야. 이대로가 좋다. 옛날에 저한테 어떤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실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나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이제 잘 걸으시네요 뭐 이렇게 이제 격려 한마디 했겠죠.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사실 우리 같은 환자분들은 휠체어를 타면 상당히 너무 편하대. 너무 매일 휠체어를 타고 싶을 정도로 편한데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게 딱 아까 와닿았던 게 있어. 바로 이거죠, 그죠? 걷는 거를 많이 하면 좋다라는 거는 알지만은 몸에서는 사실은 걸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를 어떠한 자기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실 때 바로 이거거든요. 걷지 않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한테 태스크를 주실 때 너무 빡세게만 치료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요. 한마디로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 환자분들 리듬도 타고 뭐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이 억제하고 싶은 브레인의 심리를 그 파실리테이션만 가지고, 촉진만 가지고 이 심리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스크를 주실 때 때로는 하기 싫어하는 거를 조작을 잘 해가지고, 우리 요양원에 그 어르신이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숟가락이 이렇게 여기까지 못 와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당연히 요양보다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도와주거나, 그죠? 먹여주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휠체어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대가지고 이렇게 세워는 주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피지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베개를 대주면 이렇게 되는 거가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펠비스를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펠비스의 골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야 얘가 이렇게 서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골반을 딱 틀어주고 한 30초 지났더니 어르신이 밥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디스파지아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물론 우리가 바이타 스팀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지만은 포스추럴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뭐 알려주는 교수들도 요새는 또 계신다고 하대요. 그 OT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 운동 동원 수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그런 거 가지고도 디스파지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못하는 거를 촉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억제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막 밥을 먹여주고 뭐 팔의 근력을 뭐 스피네이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딩을 하는 뭐 물론 그게 있지만 그거 전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든 뭐든 이 개념. 해서 그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환자분이 액티베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걷지 않는 상태를 하지 말아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상상하면서 치료해보세요. 미드브레인에 그 로코모션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큐네이폼 니콜레우스와 지간토 셀룰라 레티큘라 니콜레우스, 이 두 가지가 뭐 이 이름을 뭐 아시는 게 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이름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교수나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네, 미드브레인에도 로코모션 센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프리프론탈 모터 콜텍스에서 모터가 발동돼서 미드브레인에서 한번 로코모션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뇌실에서 이제 시작되겠죠? 뇌실 주위에 있는 그 영역에서 보행이라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확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뭐 손에 스파이널 코드, 머슬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아까 서브스텐셜 니그라와 메디아스 레티큘라, 이거는 베이지아 강글리아에 있는 영역이에요. 출력부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냐면 베이지아 강글리아 자체가 여기 보면 서브스텐셜 니그라와 파스 레티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스 레티큘라라는 게 메디알 라테랄 두 가지인데 걔가 서브스텐셜 니그라의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서브스텐셜 니그라가 베이지아 강글리아의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억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베이지아 강글리아가 억제하고 있다가 이제 안 가면 지각이야 해서 일어날 때가 이 베이지아 강글리아가 억제되는 그 페이즈가 되는 겁니다. 보행에 대한 먼저 모티베이션이 발동되면 그 다음에 억제를 풀어주고 미드브레인 모코모션 센터에서 발동이 돼서 콜텍스에서 운동이 발생돼서 나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상시 이니비션이 있고 출발 입력 시에는 이 이니비션 시켜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것 중에서 피지컬을 잘 맞춰가지고 출발시키는 게 95% 이상 정도 차지합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것보다 가게 만들어주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거는 그 95%에 해당하는 거. 내가 가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잘 해주면 지가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제가 그런 걸 자주 보여드리죠. 그거 이제 발 세팅도 그래서 하는 거야. 오늘 발을 잘 놔야, 바닥에서 인지하는 건 발밖에 없잖아요. 바닥에 내 발이 닿았을 때 이 발이
어떤 상태로 어떤 힘을 받아야 얘가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자 이렇게 체중 딱 준 다음에 발 뛰어 발 죽어도 못 뛰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억지로 내가 발 밀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치료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쪽 스윙 페이지에 머슬 톤이 없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 머슬 톤을 극대화, 최대치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걸 이해하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미드브레인의 그 역할인데 우리가 알고 이게 이제 이 검정색이 아까 얘기했던 서브스탄스 니그라죠, 그죠? 이것도 뉴로사이언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이 서브스탄스 니그라가 아까 베이장 강글레가 있다 그랬는데 저 여기 미드브레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설명거리인데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 보시면 미드브레인의 뒤편, 이 뒤편이 중요합니다. 뒤편에 뭐가 있냐면 시각과 청각이 붙어 있어요. 슈페리어 콜리큘러스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가 이 뒤통수, 미드브레인의 뒤통수에 붙어 있어. 그 다음에 탈라무스의 라테랄 메디알 제니큘레이트 바디라고 하는 거, 그 무릎체라고 얘기하나요? 걔네들도 배장 그 탈라무스의 뒤편에 붙어 있어요. 뒤편에.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꽝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죠, 이거. 그 치료실에서 환자분들 넘어지면 소리가 꽝 나면 어때요? 전 치료사가 다 그쪽으로 몰리지 않나요? 이렇게? 그 실장님이 나와가지고, 야!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한 명만 가서 수습해.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라이팅 리액션입니다. 라이팅 리액션. 꽝! 하는 순간에 반응해서 어떻게? 탁! 탁! 이게 바로 라이팅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미드브레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드브레인에 있는 인페리어, 슈페리어 콜리큘러스와 그 위에 택춤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 텍토스파인al 트랙 들어보셨죠? 이 택춤이 바로 고개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비게이터라고 얘기하죠.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일로 간다 이거야.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어때? 소리와 비주얼과 목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용해서 게이트를 이니시에이션 시킬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스크도 잘 이용해서 이제 해주시는 거다. 근데 만약에 미드브레인 임팍션이 있었다. 그럼 어때요? 반드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치료해줘야 되겠죠. 환자분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보통?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트랜스퍼 딱 하면은, 이게 환자분 이러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딱 껴안아가지고 뒤에 짐볼 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딱 안아가지고 치료했는데, 다음날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환자가 있고, 이렇게 흔들흔들 10년을 치료했는데도 일으키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 미드브레인 외에 다른 영역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떨궜다 이러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이렇게 머슬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만약에 미드브레인을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얘는 소리와 귀에, 라이팅에 직접적인 어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치료해야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 떨군 환자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리와 눈과 보이는 거와 택침을 이용해서 치료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떨고 있으면 이렇게만 자꾸 상상을 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그리고 이게 먼저야, 먼저. 수평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세지탈 플랜에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데 중력부터 이기려고 하니까 치료가 역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옆을 먼저 보게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미드브레인 메커니즘이고, 미드브레인 임팩션이 환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치료해줘라. 뒤쪽에서 미드브레인의 뒤쪽, 그리고 이 중간쯤에, 중심과 중간쯤에 아까 말씀드린 그 큐네이폼 뉴클레어스와 지간토 셀룰라 레티큘라 뉴클레어스가 여기 붙어 있다. 그래서 로코모션 센터가 여기 있고, 그리고 베이자 앙글리와 콜텍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페리벤트리큘라 존, 그 존과 이렇게 커넥션을 하게 되어 있다. 미드브레인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 사이클인데 제가 게이트 사이클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띄운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스탠스 페이지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거, 중요도가 높다. 60대 40은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리치료사들이 어때? 딛는 것부터 먼저 시키죠, 그죠? 딛는 것부터. 이걸 딛고 건축을 움직여서 이렇게 먼저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잘 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리를 든다라는 개념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우리가 살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 일이 몇 번이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저 위에 있는 거, 저 거치대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이거 들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떠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눈 뜬 지 한 5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리를 이렇게 드는 행동을 몇 번이나 했을까? 뭐 여기 계단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는 거. 해봤자 100번도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활동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동작이 아니다 이거지. 그 환자분이 다리가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다리를 들려고 할 때 그때 개념이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리를 스윙, 말 그대로 스윙인 거예요, 스윙. 그러니까 팔을 든다라는 거와 팔을 스윙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면 스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트렁크를 돌려야 스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바닥을 얘를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눌렀어. 이렇게. 그러면 꿈쩍도 안 하죠. 그죠? 이 꿈쩍도 안 하는 힘이 바로 무슨 힘이에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콘크리트가 강해서 안 밀리는 건데 내가 얘를 콘크리트라는 힘이 내가 얘를 밀었는데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나를 반대로 같은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얘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내가 만약에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 플라스틱 바닥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눌렀을 때 그 반대 힘이 내가 준 힘보다 얘가 반대로 줄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또는 이런 벽을 눌러야 어떻게 얘가 올려준다 이거야. 이게 스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정적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적인 상태에서 본인들 한번 다리 들어 보셔도 되나 이게? 이게 죽어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닥을 눌러야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스러스팅 게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얘를 눌러야지만 들어준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뉴턴의 3법칙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서 이거를 상상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건 뭐냐면 다리를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얼마나 강하게 누를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누르면 스러스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스러스팅을 하지 않고도 강하게 누르는 거. 그게 바로 미드 스탠스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드 스탠스, 원레그 스탠딩을 가장 세게 100%로 눌렀을 때 다리가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정상인 같은 헤미플레이저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되게 정상인 같은데 되게 불편한, 그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불편하다 그래요. 삶이 되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걷는 환자들만 보다가 그래도 약간 정상인처럼 걷는 그런 헤미플레이저를 보면 나랑 별로 생활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되게 불편하다 그래.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걸 치료해 줄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다리가 잘 들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스탠스를 치료해서 올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치니까 이런 머슬들이 이때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환자분들 평가를 했을 때 어느 보행 그 사이클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런 머슬들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딩 리스판스, 그 다음 미드 스탠스. 근데 햄스트링 프로시멀 파트 이런 거 중요하죠. 칼프 머슬의 이센트릭. 스윙 페이지에서 스탠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스윙 페이지로 갈 때 그때 솔레오스 머슬이 전환율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솔레오스 머슬이 아킬레스건을 이센트릭으로 이니셜 컨택 했다가 로딩 리스판스 할 때 컨센트릭으로 갔다가 다시 미드 스탠스 이센트릭으로 갔다가 터미널 스탠스 때 다시 컨센트릭, 이센트릭, 딛고 컨센트릭, 다시 이센트릭 이 전환율이 있죠. 그죠? 이 전환율이 좋은 게 게이트를 잘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가 돼요. 오늘 이제 배울 풋 컨트롤의 아주 중요한 대학적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풋 컨트롤을 할 때 이 아킬레스건의 전환율을 어떻게 살려줄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드린 솔레오스 머슬과 또 이제 그거를 보충해주는 G3 머슬의 강력한 힘이 더 필요하다. 네, 프리스윙 때도 이런 머슬들, 뒤에 있는 머슬들이 세차이 플랜에서 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뒷발을 잘 차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거 환자분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발 전체를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락의 MP 조인트 이런 데가 중요하겠죠, 그죠? 발가락과 메타타잘본이 이렇게 이 동작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여기서 발가락으로 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은 이 동작이 잘 안 되니까 발 뒤꿈치 자체로 차려다 보니까 스러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스러스팅으로 딱 했을 때는 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통증이 생겼을 때 여기에 물리치료를 많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이 통증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 그런 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네, 미드스윙 때 중요한 거는 글루티우스 맥시머스의 이센트릭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글루티우스 맥시머스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펴는 것도 뭐 어디선가 또 알려드렸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다가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스윙 때 어떻게 빵 차야지 된다. 터미널 스윙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터미널 스윙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때는 쿼드리셉스, 렉투스 페모리스가 이때 중요해요. 쫙 늘어나서 잘 내려줘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COM도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래서 COM 우리가 이쪽에 주로 이제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몸을 이렇게 딱 갈랐을 때 중심점 이쯤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업다운이 잘 돼야 된다. 여기 보시면 COM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미드 스탠스 때는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이 위치 에너지가 올라갈 때 활성화되는 머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내려갈 때 또 활성화되는 머슬들이 있다. 이런 거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펠비스의 역학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각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펠비스의 움직임은 2에서 4도다를 아셔야 돼요. 2에서 4도다. 2에서 4도 그러면 이 각도가 큰 각도입니까? 작은 각도입니까? 작은 각도죠, 그죠? 보행이 ADL의 큰 역할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펠비스 컨트롤을 할 때 펠비스의 움직임을 어때요?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가 펠빅을 막 쭉 끌어올렸다가 뒤로 쭉 뺐다가 이런 게 사실 컴펜세이션을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순수한 펠비스만 움직이려면 약 이 정도만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많이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딛고 움직일 거냐가 되게 중요해. 서 있을 때는 힐 컨택이 잘 된 상태에서 펠비스가 2에서 4도 정도만, 앉은 자세에서는 이스키알 투버러스티가 잘 닿은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가 중요한 거다 이거야. 그 지점을 넘어선 다른 부위를 딛고서 많이 움직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펠비스를 쭉 올렸다가 막 쭉 내려야만 치료를 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를 딛고 적당한 각도를 움직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